안녕하세요. 소영입니다. 오늘도 짬짬이 시간 내셔서 내 손안의 책방으로 마실 오십시오. 땡동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이 도착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당신이 수백 번 말해도 통하지 않는 건 상대의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해마다 수없이 많은 대화법 책들이 서점에 쏟아져 나오지만 우리는 여전히 사람을 상대하는 일에 고전을 면치 못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에는 대화보다 과학이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물론 뛰어난 언변, 호감과 신뢰를 주는 대화법을 익히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가 나에게 완벽하게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다. 상대에게 나를 깊이 각인시켜 그가 나를 아주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 만드는 전략은 대화법이 아니라 뇌과학의 메커니즘에서 출발한다. 제 아무리 뛰어난 말솜씨와 해박한 지식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상대가 아무런 관심도 없으면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사람들의 무엇에 뜨겁게 반응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자신의 속마음을 기꺼이 열어 보이는지, 어떤 것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어떤 것에 깊이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답은 내가 아니라 상대의 뇌가 갖고 있다. 이 책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집중력과 영향력, 기억력과 학습력의 12가지 메커니즘을 탐구한다. 이를 통해 결정적인 순간, 단숨에 사람을 사로잡는 강력한 설득력이 어떻게 탄생하는지에 대한 흥미진진한 통찰을 제시합니다. 강력한 설득력을 원한다면 그 답은 내가 아니라 상대가 갖고 있다. 내 능력을 갈고 닦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능력을 뛰어나게 만들어줘야 한다. 상대의 뇌를 열어 그가 나에 대해 가장 잘 이해하고 기억하고 관심을 갖는 방식을 찾아내야 한다. 이 책이 바로 그 길을 안내하는 가장 지혜로운 세르파가 되어줄 것이다. 제목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배우고 기억하는가. 지은이는 레드쿠니 호바스, 옮기니는 김나연, 발행은 토네이도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임팩트 있고 설득력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있는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손안의 책방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언제나 바쁜 우리는 출근하는 지하철에서 미팅 장소인 카페에 먼저 도착해서 은행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독서에 짬을 낸다. 따라서 우리는 시끄러운 환경에서 뭔가를 읽는 것에 매우 익숙하고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일이 거의 없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말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면서 그와 동시에 눈으로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 꽤나 충격적일 것이다. 무엇인가를 읽을 때는 시각 피질이라는 신경 부위가 가장 먼저 활성화된다. 시각 피질은 눈으로 들어오는 광경의 순수한 시각적 특징인 색깔, 테두리, 움직임 등과 같은 것들을 처리한다. 즉, 읽는 과정 초기에 시각 피질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간단히 말해 우리가 단어를 읽기 전에 먼저 본다는 뜻이기도 하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시각 피질이 활성화됨과 거의 동시에 청각 피질과 브로카 베르니케 네트워크가 작동한다는 것이다. 즉, 조용히 책을 읽을 때도 뇌의 구어를 처리하는 능력이 곧바로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간단하다. 소리내어 읽는 것에서 눈으로 읽는 조용한 독서로의 전환은 진정한 전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저 성대에서 뇌로 말로 나타내기가 옮겨간 것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당신의 뇌는 실제로 큰 소리로 말하는 목소리를 처리하는 방식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당신의 머릿속 음성을 처리한다. 따라서 누군가가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뭔가를 읽는 것은 두 사람이 동시에 말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다. 결국 처리할 수 없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듣고 있는 목소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 이 장의 첫머리에서 살펴본 두 가지 상상의 시나리오를 상기해보자. 시끄러운 술집에서도 용케 대화를 유지할 수 있는 건 당신의 청각피질이 사방에서 당신의 귀로 흘러들어오는 무수한 목소리들을 미친 듯이 처리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십 수백 개의 충돌하는 목소리를 동시에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들의 볼륨은 오직 하나만 제외하고는 제로에 맞춰지기 때문에 결국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무의미한 소음이 되는 것이다.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동료의 발표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다. 발표자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앞에서 열변을 토하고 있음을 귀로 들으면서 당신은 그가 나눠준 자료를 눈으로 읽고 있을 때 당신의 청각피질은 발표자의 목소리와 당신의 묵독을 미친 듯이 처리하고 있다. 물론 이때도 어김없이 병목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당신은 발표자의 열변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따라갈 것인지를 결정해 브로카 베르니케 네트워크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뭔가 변변히 건질 만한 소득 하나 없이 멍한 상태로 회의실을 빠져나와야 한다. 당신이 묵독을 선택하면 발표자나 연설자의 목소리는 즉각 차단되어 의미 없는 소음이 된다. 그리고 이 같은 처리 과정 동안 당신은 묵독의 목소리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 뇌과학은 당신이 듣기와 읽기 중 한 가지에만 집중할 때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현실은 어떤가? 우리는 무엇이 집중하는가? 집중하기는 하는가? 예를 들어 팀장인 당신이 팀원을 회의실로 불러 지시한 업무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를 얘기해주고 있다고 해보자. 회의실에는 아무도 없다. 팀원에게 1대1로 피드백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당신의 팀원은 상사에게 매우 열성적으로 헌신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사람이다. 그는 당신의 피드백에 열심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와 동시에 업무 수첩을 펼쳐 당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토시 하나 안 빠뜨리고 필기하겠다는 듯 너무나 열심히 볼펜을 쥔 손을 움직인다. 그런 그를 보면서 당신은 어쩐지 마음이 흐뭇해진다. 그가 당신의 피드백을 스펀지로 물을 빨아들이듯 하고 있는 것 같았었다. 하지만 당신은 또한 기억할 것이다. 당신의 말에 그렇게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고 열심히 받아 적은 사람들이 다시 수정해 제출한 보고서가 당신의 피드백을 그다지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당장이라도 자리로 불러 호통을 치고 싶을 것이다. 이 친구 대체 뭘 들은 거지? 뭘 그렇게 열심히 적은 거야?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면 당신은 호통을 치는 대신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적지 말고 그냥 내 말을 잘 들으세요. 당신은 발표 자료를 읽으면서 발표자의 목소리도 동시에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옆 테이블에 앉은 커플의 대화와 당신 앞에 앉아있는 파트너의 말을 동시에 경청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야구 중계방송과 농구 중계방송을 한 화면에 띄워놓고 동시에 집중하는 건 어림도 없는 일이다. 우리는 대체로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려고 애쓴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 내에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하려고 한다. 멀티플레이어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이는 착각이다. 우리의 뇌는 두 가지 이상의 정보 흐름을 동시에 받아들이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다. 뇌 과학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신경과학자로서 내가 줄 수 있는 조언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한 가지에 집중하라. 사람에게 내 뜻과 생각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전달하고 싶다면 그들을 한 가지에 집중시킬 줄 알아야 한다.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메시지를 각인시키고 싶다면 그들을 한 가지에 집중시킬 줄 알아야 한다. 답은 그들의 암기법에 있었다. 그들은 모두 2000년이나 된 암기법인 장소법을 활용했다. 장소법은 비교적 간단한 2단계 과정을 사용한다. 첫 번째 단계는 정교함이다. 보통 인간은 재미가 없거나 따분한 소재를 암기하는 데는 전혀 소질이 없다. 반면에 놀랍거나 충격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이 정확한 기억력을 나타낸다. 정교함은 바로 이 사실을 활용한다. 다시 말해 정교함이란 평범한 것들을 정신적으로 깊이 각인된 특별한 이미지로 치환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카드 한 세트를 전부 외우려고 한다고 해보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클로버3의 평범한 그림 대신 엘비스 프레슬리가 비키니를 입고 푸딩으로 찰랑거리는 어린이용 수영보트에서 엉덩이를 흔드는 이미지로 이 카드의 그림을 대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교함은 기이할수록 효과가 높다. 두 번째 단계는 배치다. 각 카드를 특별하게 정교한 이미지로 변환한 후 친숙한 장소들을 선택해 각각의 공간에 각각의 이미지를 배치한다. 아울러 자신에게 익숙한 일상의 동선을 중심으로 장소를 지정하면 정교한 이미지를 특정한 순서로 쉽게 외울 수 있다. 이렇게 특정한 이미지를 특정한 장소에 배치해 놓으면 카드를 암기해야 하는 순간 이미 설계해 놓은 동선을 따라 머릿속 공간을 거닐며 각 장소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불러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현관문 앞으로 엘비스 프레슬리가 있는 수영장이 보이면 클로버3, 마돈나가 호랑이를 타고 집 안으로 들어서는 것이 보이면 다이아몬드 6,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말이다. 거의 모든 멘탈 스포츠 선수들이 이 같은 기억법을 훈련해 활용한다는 사실은 공간적 위치와 기억력 사이에는 매우 강력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일까? 전통적인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기억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 작동 기억이다. 작동 기억은 최근에 경험한 정보를 단순히 짧은 시간 동안 맡아두는 임시 저장고라고 할 수 있다. 독서를 하는 동안 책의 한 문장 한 문장이 잠시 머릿속에 머물렀다가 계속 자리를 내주며 사라지는 상황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짧은 시간 동안 저장되지만 작동 기억 때문에 우리는 일관성 있는 의미를 머릿속에 형성할 수 있다. 둘째, 절차 기억이다. 절차 기억은 신체적인 움직임과 기술 습득에 관련된 무의식적인 능력이다. 절차 기억 덕분에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양치질도 하고 공도 던지고 달걀을 삶을 수도 있다. 셋째, 서술 기억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억력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서술 기억을 언급한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사건들을 기억하는 능력이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 무엇을 먹었는지, 프랑스의 수도가 어디인지, 좋아했던 어린 시절 선생님은 누구였는지 회상할 수 있는 능력이다. 뇌과학자들은 몇백 년 전에 걸쳐 기억의 형태에 대한 연구해 왔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들이 많다. 우리는 기억이라 불리는 것들이 뇌의 어느 곳에 저장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실제로 기억에 남는 것들이 전자적 형태인지 결합된 분자의 형태인지도 확신하기 어렵다. 신경과학계에서 기억의 형태에 관한 진전 있는 논의는 아마도 헨리 구스타프 몰레슨이라는 환자에 대한 연구에서 출발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기억의 관문 해마. 헨리 구스타프 몰레슨은 7살 때 재발성 발작을 앓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벼운 발작이었지만 성장해 가면서 발작은 점점 더 심해졌다. 27살이 되었을 때 발작은 일주일에 12번 이상 일어나며 극심한 고통을 헨리에게 안겨주기에 이르렀다. 직장을 다니거나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건 불가능했다.
발작을 치료하는데 약물 또한 효과가 없었다. 마침내 헨리는 급진적으로 실험적인 수술을 받기로 결단을 내린다. 헨리의 발작은 해마라고 불리는 뇌의 특정 부위 안에서 시작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의사들은 그의 두개골을 열어 뇌의 해마를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헨리는 해마를 제거한 후로 1년에 한두 번의 발작만을 겪으며 55년을 더 살았다. 헨리는 해마를 제거한 후로 새로운 서술 기억을 형성하지 못한 채 55년을 더 살아야 했다. 간단히 말해 해마는 기억의 관문이다. 헨리는 수술 후에도 수술 전의 인생 중 많은 부분을 기억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정보는 몇 분 이상 기억되지 않았다. 그는 같은 잡지를 몇 번이고 계속해서 다시 읽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다. 언제나 같은 의사들에게 수백 번씩 자기 소개를 하곤 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헨리가 수술 전에 일어났던 인생의 사건들은 기억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기억이 해마에 저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아울러 헨리가 더 이상 어느 새로운 기억도 형성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새로운 정보나 경험이 기억에 남기 위해서는 해마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렇다. 다시 말하지만 해마는 기억의 관문이다. 익숙한 곳으로 데려오라. 이 책의 첫 두 문장을 어떻게 읽었는지 잠시 생각해보라. 각 페이지를 넘기면 페이지 번호가 맨 아래에 있고 단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단락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당신이 이런 배우를 외우는데 시간을 들이지 않았다고 꽤 확신한다. 아마도 당신은 이 책의 첫 몇 페이지를 읽는 동안 무의식적으로 이후 페이지가 어떤 방식으로 배열될지에 대한 예측을 형성했을 것이다. 만일 처음 몇 페이지를 읽는 동안 당신 뇌의 활동을 측정했다면 해마 내의 활동량이 상당히 감소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즉, 당신의 장소세포가 이미 효과적인 지도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활동량이 줄어들었다는 뜻이다. 각각의 페이지가 이 예측과 일치하는 한 책을 읽는 당신은 비교적 빠르고 쉽게 진도를 나갈 수 있다. 당신의 머릿속 장소세포는 각각의 다음 페이지를 예측하기 위한 새로운 지도를 구성하느라 활발히 노력하고 그 표시로 해마 내의 활동이 상당히 증가했음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각 페이지의 레이아웃을 예측할 수 없다면 독서를 하는 동안 얻을 수 있는 흐름과 몰입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당신에게 불협화음의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 나아가 궁극적으로 이 책과 연결되는 당신의 능력들을 손상시킬 수도 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자. 공간의 배치는 예측 가능성과 의미 있는 결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아마도 당신은 어디에서나 이 결합의 예들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길거리의 신호등은 대부분 같은 높이에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 적 있는가? 뉴스 진행자들은 매 방송마다 항상 작은 화면을 같은 어깨 위로 송출한다는 점은 어떤가? 스포츠 방송은 경기 내내 항상 익숙한 위치에 스코어보드와 타이머를 세팅하지 않던가? 이것들이 곧 행동에서 나타나는 맥락적 단서다. 정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공간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 때 당신은 그 정보를 해석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덜 소비한다. 도로의 모든 표지판이 같은 높이의 기둥에 붙어 있지 않다고 가정해보라. 각각의 도로 표지판의 높낮이에 신경 쓰는 동안 운전은 얼마나 어려워지겠는가. 기억의 형성 과정은 다음의 3단계로 이해될 수 있다. 1. 암호화. 정보는 반드시 뇌로 들어가야 한다. 2. 저장. 정보는 반드시 뇌에 박혀 있어야 한다. 3. 회수. 정보는
반드시 뇌에서 다시 나와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이 3단계 중 첫 2단계에 초점을 맞춘다. 그들의 견해는 지식과 정보를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뇌에서 이들 정보에 영구적 공간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견해가 옳다면 인생에서 오직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 당신의 첫 키스는 이미 오래전에 아주 희미해졌어야 한다. 시험을 앞두고 수없이 외웠을 주기율표는 기억 공간 속에 완벽하게 남아있어야 이치에 맞지 않은가. 결국 연구자들은 밝혀냈다. 암호화와 저장에만 집중하면 얕고 일시적인 기억들만이 형성된다는 것을. 잠깐의 시간 동안 뭔가를 기억하는 것, 아주 가까운 미래에만 써먹을 기억이 목표라면 마음껏 암호화와 저장에만 힘을 쏟으면 된다. 하지만 평생 동안 적용될 수 있는 깊고 지속적인 기억을 만들고 싶다면 기억 형성의 3단계 중에서 가장 간과하기 쉬운 회수로 초점을 옮겨야 한다. 인간의 뇌에서 회수는 건설적인 부분이다. 즉, 기억을 회수할수록 그 기억은 더 깊어지고 강력해지고 향후 접근하기가 더 쉬워진다. 예를 들어보자. 기억을 밀림 속 작은 오두막이라고 생각해보라. 이 오두막을 처음 탐사할 때는 무성한 나뭇가지와 덤불을 헤치면서 길을 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이 길을 점점 오갈수록 이 길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하나의 선명한 풍경으로 그려질 것이다. 이처럼 한두 번 떠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충분히 떠올릴수록 그 길은 나뭇잎들로 시야를 방해받지 않는 기억으로 곧장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될 것이다. 이것이 곧 어떤 영화를 딱 한 번만 보고도 그 영화의 디테일들을 오랫동안 기억해내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회수 작업을 거친다. 친구들과 그 영화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토론을 벌이고 인터넷에 올라온 영화평을 검토하고 마음에 남았던 명장면들을 종종 떠올린다. 이 같은 회수 작업을 통해 그 영화에 대한 기억이 더 깊어지고 강력해지고 향후 접근하기가 더 쉬워진다. 나아가 회수는 지난주 있었던 이사의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도 설명해준다. 이사회에 상정되었던 안건들이 저녁 식사 테이블 위에 다시 오르지 못했다면 이 기억은 결코 회수됨 없이 빠른 속도로 무성하게 자라나 정글 속으로 사라지고 만다. 나는 다시 한번 아래의 문장을 강조하고 싶다. 이 단 한 문장이 당신의 기억에 대한 관점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나 역시도 이 문장으로부터 커다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회수는 깊고 오래 지속되는 접근하기 쉬운 기억을 형성하는 열쇠다. 당신이 이 책을 여기까지 잘 읽어왔다면 이 모든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다. 리뷰, 인식, 그리고 회상이다. 느낌이 감정의 기복을 만들어낸다. 사람들은 종종 감정과 느낌이라는 용어를 구별 없이 혼용한다. 하지만 이 두 단어는 매우 다른 2가지를 가리킨다. 감정이란 특정한 상황이나 사건의 반응에 몸 전체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감각을 뜻한다. 감정은 신체 내부의 화학물질을 통해 생겨난다. 심장의 두근거림, 피부의 얼얼함, 가쁜 호흡, 뱃속의 울렁거림 등이 그 예다. 반면에 느낌은 이러한 신체적 감각들에 대한 심리적 해석이다. 마음에 존재하는 주관적 인식을 통해 나타나는 느낌은 신체적 감각에 대한 정신적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명확한 이해를 위해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자. 감정은 뇌 깊은 곳에 위치한 2개의 작은 구조인 편도체와 시상하부에 의해 매개된다. 편도체는 우리의 17가지 감각으로부터 신호를 받고 이것들을 각각의 상황과 관련된 감정을 선택하는 데 사용한다.
시상하부는 차례대로 그 감정을 나타내기 위해 화학물질의 체내 분출을 촉발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으르렁거리는 늑대들에 둘러싸여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당신의 편도체는 무의식적으로 상황을 분석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면 시상하부는 심장박동수를 증가시키고 동공을 확장시키고 호흡을 단축시키기 위해 당신의 몸속으로부터 화학물질을 방출할 것이다. 이렇게 신체상에 나타나는 감각들이 바로 두려움의 감정이다. 흥미롭게도 우리 몸이 만들어낼 수 있는 화학물질은 아주 많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연구자들은 편도체 시상하부 조합이 인간의 기본적인 6가지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가 기본적인 6가지 감정, 즐거움, 두려움, 분노, 놀라움, 슬픔, 혐오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다른 모든 감정은 어디에서 오는지 의문이 생긴다. 이제 느낌이 등장할 차례다. 몸이 세상에 반응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신체적 감각을 심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심장의 두근거림은 무서움, 불안, 불길한 예감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낸다. 아울러 설렘, 열광, 감동 등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나아가 부정적인 반응과 긍정적인 반응이 합쳐져서 심장의 두근거림을 만들기도 한다. 간단히 말해 심리적 해석 덕분에 6가지 감정은 거의 무한한 감정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가장 주목해야 할 사실은 감정과 느낌의 관계가 쌍방향도로라는 것이다. 즉, 심리적 해석은 신체 감각에 피드백과 변화를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늑대를 위협적인 존재로 해석한다면 이 심리적 해석은 당신의 심박수를 더 빠르게 하는 화학물질을 추가적으로 방출할 수 있다. 반면에 늑대를 우스운 존재로 해석한다면 이 심리적 해석은 당신의 심박수를 늦추는 다른 화학물질의 방출을 유도할 수 있다. 즉, 느낌은 감정을 격분시킬 수도 있고 가라앉게 만들 수도 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모든 일과 삶은 결국 사람에 대한 알미 결정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배우고 기억하는 방식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보고 듣고 생각했던 것들과 이 책의 내용을 분석하며 읽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공부하는 학생과 부모님이 함께 읽어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 도서관을 이용하여 꼭 이 책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많이 웃으시고 목요일에 또 만나요. 안녕.